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수사국장이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선거 당시 러시아 개입설은 수사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기자회견을 할 때도 총리와 자신은 미국 정부로부터 도청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인 갤럽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0일 만에 최악의 지지율과 최고의 반감을 산 현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서의 최대 이슈는 북한 핵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가능성 단계고 LA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국무장관 아시아 방문에서 또 하나의 이슈인 한국을 홀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NPR 방송이 국무부의 입장을 오늘 전했습니다. 닐 고소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도 오늘 시작됩니다. 고소치 지명자에게 법대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치 지명자가 학생들에게 여자들이 회사의 출산 휴가를 악용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싱코데마요 퍼레이드가 열리는 필라델피아시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민자의 대규모 시위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버 사장이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락앤롤의 셰익스피어 척 베리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장 하면은 가장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인데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묘하게 지금 그 연방수사국장이 대중 앞에 나오게 됐는데 이 내용은 다분히 미국적이기도 하고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완전히 그 정리가 된 미국의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입장이 있고 미국 기자들은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묘한 특히 국무부가 지난 50년의 전통을 완전히 깨고 국무부 그 출입 기자단을 대동하지 않고 아시아 순방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취임 해외 방문이잖아요. 첫 번째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기자단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좀 그 가시돋친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세심하게 봐야지 될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 언론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 방문이 중국 대뷰가 베이징에 외교 승리를 줬다. 이렇게 그 기사를 제목을 뽑는 것. 물론 워싱턴 포스트도 베이징에서 한 말을 인용을 해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다분히 기자들을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던 피곤해서 뭐 디너와 그 런치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부에서 그 국무부를 취재를 한 것이죠. 오늘 NPR 방송이 전하고 있는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의 외교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결국은 세계의 입장이나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면은 긴장 같은 것이 조금 그 녹아든 그런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내용에 있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 이슈 때문에 서로 뭐 무역 마찰을 일으킨다던가 환율을 뭐 중국이 조작했다던가 이런 말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한국과 일본에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굉장히 미국 국무장관이 강조를 했는데
결정적인 그 국가는 결국 중국일 수가 있는데 미국보다도 더 많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중국에 가서는 선제 공격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다 그 외교적인 절차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 총리를 만나기 전에 외무상을 먼저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역시 외교부장을 2시간 동안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왕유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강조한 것이 일본과 한국에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 관해서는 좀 그 냉철합시다. 그 cool-headed 이런 것을 상당히 그 강조를 해서 말을 했고요. 그런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그 북한이 새로운 그런 그 지금 그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더 아주 제가 그 북한이 새롭게 테스트한 그런 것에 지금 그 용어를 잘 몰라서요. 좀 그 고압력이라고 하든가요. 아무튼 미국말로 보니까 한국말로 잘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에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해서 고출력 로켓 엔진이라고 한국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하이 그 트러스트 엔진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2개만 있으면 미국 그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북한이 굉장한 그 미사일 야망을 성공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해서 김정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이런 미사일 과학자들을 들쳐업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죠. 북한에서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2사람 미국의 국무장관과 이제 중국 그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 테스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우리가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어떠한 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중국에서의 베이징에서의 합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이 이 미팅이 굉장히 솔직하고 실용적이고 생산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미국적인 입장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그 승리를 안겨준 외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 워싱턴 포스트가 묘한 것이죠.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가 가장 좀 온건하다고 한다면 워싱턴 포스트는 때로는 이제 강성인 그런 기고문도 싫기는 싫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달리 조금 그 온건한 입장인데, 그런 온건한 입장을 선제 공격 가능성에서 이제 취했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의 외교적인 승리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NPR 방송도 충분히 지적을 했고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출입기자 그 특파원을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아로 갈 때는 시간이 길잖아요. 아무리 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무장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가는 그 비행 거리 시간까지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긴 시간에 여러 번 그 역대 국무장관을 아시아 순방을 동행했었던 그런 특파원 내지는 국무부 출입 기자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브리핑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루키잖아요. 그 국무장관으로서. 그리고 역시 국무부의 입장도 충분히 기자단에게 전하고 해서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번에 국무장관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기자단 없이 이제 달랑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시각으로 치우친 신문 기반이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의, 한 번도 국무부 그 장관의 동행 취재를 해본 적이 없는 기자 한 명 달랑, 제가 달랑이라고 지금 3번째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그렇게 그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느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일본도 그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으로 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이렇게 북한이 새로운 고출력 라켓 엔진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무상과의 미팅을 2시간 끝내고 다시 렉스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나 노련하는가 하면은 먼저 딱 이렇게 치고 나가더군요.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루키 미국 국무장관에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좋아져야지만 된다고 한 그렇게 말씀하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말에 대해서 중국으로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딱 그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문제가 된다는 이 공통적인 그 두 나라 사이에 그 공통 분모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상호 존중한다는 이런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딱 강조를 한 것이죠. 중국에서의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적인 그 단어요. 그런 것은 서로의 주안점을 존중한다. 그러면 중국으로 볼 때는 대만, 티벳, 홍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중국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이 함부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했다는 두 나라가 함께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건설적인 발전이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 협력하는 데만 그 좋은 길이 열린다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별로 돕지 않는다. 이렇게 트윗을 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그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미팅 이후에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선제 공격을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좀 그 북한에 대해서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쓸 수 있으면 더 힘을 써라 하는 압박용이었다라고 그 얘기를 좀 많이 그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북한이 이룬 이런 그 고출력 라켓 엔진 발사 같은 것까지 하게 된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는 곧 그 북한의 승리를 볼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사이에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서로 완전히 그 반대되는 사설을 실었는데 뭐 사설 내용이야 늘 똑같은 그 말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화가 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선제 공격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선제 공격을 말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미국도 그 중국에 압박을 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똑같은 선제 공격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한 것보다 전임자들이 20년 동안 실패를 했고 또 실패했다고 국무장관도 말하는데 북한 이슈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테러 지정국에서 북한을 그 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하게 전략적인 인내다 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북한이 서울과 도쿄뿐만이 아니라 시애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핵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도 지금 핵 개발을 하는가 이런 말들이 그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실패한 전략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에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봐야지 될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은 핵무기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그런 그 국방과 관련된 군수 그 사업체와도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은 그 사업적인 면에서 있어서는요. 그런 그 친기업적인 신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사설을 실을 때는 뭐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몇 %인지는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가려내기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두고 우리가 그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NPR 방송이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코리아 헤럴드를 인용을 해서 미국 기자도 전했던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점심 저녁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NPR 방송이 여러 그 언론의 다른 기자들과 또 국무부와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한국의 정치 공백 때문이었겠죠. 이게 일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정이었냐면 금요일에 서울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회담 같은 것 하고 원래 저녁 일정이 안 잡혀 있었답니다. 원래 그 스케줄 자체가요.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에 베이징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점심 먹을 스케줄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그 또 NPR 방송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일들이 기자단이 또 많고 하면은 서로의 기자단들이 서로 얘기들을 하면서 아 원래 스케줄이 그렇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됐었을 텐데 NPR 방송이 오늘 보도하기는 먼저 그 사우스 코리안 케이블 텔레비전의 사람들이 기자들이라고도 안 합니다. 관련자들이 미국 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저녁 먹는 것도 안 하고 시간도 단축해서 그 방문 시간도 단축해서 베이징으로 떠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축한 것도 아니고 원래 예정이 그렇게 돼 있었고 원래 저녁 먹을 예정도 없었다. 이게 기자단이 있었다면은 문제가 안 그랬을 텐데 원래는 보통 이제 국무부 장관이 어디를 방문할 때는 예를 들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루키 그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일본, 한국, 중국을 2005년도 3월 달에 방문을 할 때는 12명의 기자단이 있었고 카메라 기자는 따로 있었고요. 카메라 기자도 그 정도는 됐겠죠. 그리고 역시 언론사 관계자 16명 하면은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가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기자단과 국무장관과 국무부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런 오해는 나오지 않는데 전혀 지금 그 기자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케이블 TV의 펀딧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사실은 이게 일정대로였었다. 이벤트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자들 많이 접근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한국과는 저녁조차도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빨리 일정을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잡았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한국의 정치 공백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 5월 9일에 선거를 치르니까 그때 그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정말로 빠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황교안 권한 대행이 뭐 초당적인 대표단을 이끌고 뭐 미국에 와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미국의 물정을 잘 모르는 것이죠.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 관계자들이 정부 고위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끄는 그런 그 대표단과 신중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 대행은 현 정권의 그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빨리 선거가 치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 사드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뭐 수습을 하는 게 수순이겠죠.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미국은 이제 뭐 태어난 지 300년도 안 되는 국가지만 민주주의로 하자면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미국을 모델로 하고 있고 뭐 미국의 존경받는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청문회 과정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라는 소리를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지금 미국의 연방수사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방대법관이 지금 그 지명이 됐고 인준을 받기 위해서 상원 그 청문회를 오늘부터 나흘 동안 치르게 되는데 이것도 그 한국과 미국과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제 연방 대법관은 전부 그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하고 그러나 결정권은 지금 의회에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를 보니까 이제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대통령이 그 9명 가운데 3명
그리고 대법관이 지명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명하는데 국회에서도 뭐 여당이 몇 명, 야당이 몇 명 이런 것들이 있더군요. 잠시 뒤에 이런 그 미국적인 뉴스를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국적인 입장에서 또 한국에서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최고 파워의 미국의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 이런 이슈들이 다른 나라와도 연결이 되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네, 그 제임스 코미 지금 연방 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Abraham Lincoln complaining about them, but I do think in the last 6 weeks, couple of months, there's been at least apparently a lot of conversation about classified matters that's ending up in the media. Now, a lot of it is just dead wrong, which is one of the challenges because we don't correct it. But it does strike me there's been a lot of people talking, or at least reporters saying people are talking to them in ways that have struck me as unusually active. Yes, I fully understand the media. 네, 지금 이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지난 6주일 동안 몇 주일 동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지금 제임스 코미의 그 연방 수사국장이 말을 했죠. 스티브 킹 지금 의원이 하원 그 청문회입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러시아와 과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사이에 어떤 그 연관이 있었는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그 도청 같은 아니 이메일 해킹 같은 사건으로 도왔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만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ose circumstances. I have been authoriz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nfirm that the FBI, as part of our counterintelligence mission, is investigating the Russian government's efforts to interfer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 includes investigating the nature of any links between individuals associated with the Trump campaign 트럼프 캠페인에서의 개인과 러시아 정부 아니면 between the campaign and Russia's efforts. 캠페인과 캠페인 본부와 러시아 정부 This will also include an assessment of whether any crimes were committed. 네, 이게 범죄와도 연관이 있는 그런 정도까지인가까지도 지금 그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지금 그 앞서 그 잠시 들어보신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대선 직전에 도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도 그 주장을 지지할 만한 정보를 아직까지 하나도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수사국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안보국장도 함께 그 동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수사국장이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수사국장이 기본적으로는 그 독립적인 부처이긴 하지만 또 그 연방 법무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요. 오늘 이렇게 그 연방 그 의회 청문회에 나오는 것도 연방 법무부의 허락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라든가 선거 개입에 대해서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겁니다. 지금 FBI의 수사 방향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선거 개입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서로 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입장이 달라요. 그 피러킹 그 뉴욕이 그 지역구인 그 공화당 의원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혹시 스티브 킹이라고 했나요? 스티브 킹이 지난주에 하도 뉴스 이슈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은 과연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과연 이 같은 그 정보를 누가 흘렸는가 이 트럼프의 그 멤버들과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물러난 국가안보 그 정보국장 마이클 플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대사와 만났다 뭐 이런 것을 누가 그것이 그 기밀을 흘렸는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속한 정치 그 당
당에 대해서 굉장히 당에 따라서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페이크 뉴스 얘기를 하고 본인의 주장과 다른 것은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주 그 금요일에 제가 방송 끝나고 나니까 그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던데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는 그 깜짝 놀랐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미국 기자들은 웃고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는 아무런 표정을 아무리 그 앞에서 몇몇 기자들이 웃어도 지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다가요. 이렇게 옆에 보면서 앙겔라 머켈 총리와 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도청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머켈 총리는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언론도 이제 미국 언론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앙겔라 머켈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굉장히 그 냉랭했다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나토 분담금을 독일도 늘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주 지난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왔을 때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독일의 슈피겔이라든가 또 뭐 슈피겔이나 미국 언론을 또다시 인용을 해서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악수를 청했는데 그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하는 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악수하자고 했을 때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디오 그 클립을 봤거든요. 한 1분 정도. 그때가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 전부 이렇게 그 이제 취재하도록 할 때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사진 프레쉬가 막 터지잖아요. 막 탁탁탁탁탁탁탁 터지면은 차카차카 뭐 이 소리만 나지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기는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장면에서는 못 본 것 같았거든요. 프레쉬가 막 터지는데 악수합시다 하고 뭐 이렇게 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공개적으로 총리가 악수를 그렇게 하는데 딱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진 찍으려고 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포즈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션 스파이서 그 대변인은 그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 못 들었다. 너무나 그 카메라 프레시 터지는 소리와 빛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루키 대통령이잖아요. 정치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카메라 이 정도의 세례를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몇 번 받은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만났었던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편안하고 웃는 모습을 지었지만 조금 그것까지 다 옆에서 조그만한 소리로 얘기를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못 들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 들고요. 그리고 그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다. 뭐냐면 그 러시아의 영향력 대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리즈로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시리즈로 하면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관련 뉴스니까 함께 전해드릴까요? 이 부분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뉴스니까 머켈과 그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도 역시 트위터에서도 나토가 분담금 더 내야지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를 도청했다. 이 뉴스가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왔는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이제 그 도청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나온 것은 미국의 헌법학자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브레이트바트가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은 브레이트바트를 썼고 했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이게 이제 팍스뉴스를 인용을 해서 영국 정보국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도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 영국 정보국이 했다. 이 뉴스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쭉
쫓아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레리 존슨이라는 CIA에서 전에 분석가로 일했었던 사람이 러시아의 RT라는 러시아 TV라는 곳과 인터뷰를 한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레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CIA에서 언제 일한 사람이냐 하면은 30년도 더 전에 일했다가 그만둔 사람이고요. 이 RTTV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크렘린이 만들어낸 그 텔레비전 채널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믿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내려갔냐면 취임 60일에 1977년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사람은 9%밖에 안 됐어요. 레이건에 대한 불호감도 24%, 아버지 대통령 16%, 클린턴은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엘리트 집안 물러내고 알칸소 촌뜨기가 대통령 된 셈이니까 이제 백인 엘리트 집안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었겠죠. 그래도 불호감도가 34%, 아들 부시 29%, 취임 60일대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26%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싫다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58%입니다. 그러면 그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지금 60일 만에 37%밖에 안 돼요. 일주일 전보다도 지금 8포인트나 내려갔잖아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공약을 좀 지키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아서 지지율이 45%였는데 그것도 여러 여론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럽은 좀 보수 쪽인 성향에 가까운 여론조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7%밖에 안 나왔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3%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뭐 경제 뉴스와 관련해서 전해드려도 되겠네요. 저는 막 처음에 이 내용 보고 사실이겠죠. 사실이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질문을 당연히 받을 텐데 아니 여자가 임신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왜 그 산후 휴가 같은 것을 악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잠시 뒤에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신념이 달라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우버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6개월 만에 이제 우버의 사장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원래는 그 타겟에서 그 마케팅 책임자 CEO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분들 많이 안 보시던데요. TED라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인가요? 하나는 디자인인데요. 이 TED에서 TED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우버의 창업자와 만나서 우버의 사장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만둔 이유 때문입니다. 제프 존스라는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지금 우버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해보니까 리더십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더라. 타겟과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버에서 본 것, 경험한 것 여러 가지를 보면은 더는 일할 수 없다. 최근에 뭐 여성들에 대한 뭐 차별 이런 것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우버가 굉장히 그 좀 저돌적이기도 하고 우버의 그 창업자도 뭐 우버 택시 타고 가다가 그 운전자와 뭐 싸우고 그 비디오가 드러나서 나중에 사과하고 했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결해야지 될 논쟁거리가 너무 많은데 지금 타겟의 CEO로 일하던 제프 존스라는 사람은 우버라는 막 차고 넘치고 뭐 치고 올라오고 출렁거리고 하는 그런 그 신생 회사에서 도전 같은 거 싸워야지 되는 논쟁하고 투쟁까지 해야지 되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도 뭐 본인의 성향과 좀 맞는 데 가면은 더 그 좀 쉽게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투쟁적인 그 직장은 또 그 투쟁적인 것에 적합한 그래야지만 이게 그 힘이 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청문회가 상원에서 지금은 하원에서 그 연방 수사국장이 그 참석을 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상원이 인준을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나흘까지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연방 그 대법관 자리 지금 닐 고서치 지명자가 이제 법사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청문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편지 하나가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제니퍼 식스라는 전에 닐 고서치에게 콜로라도 법대에서 강의를 들었던 여학생이 그분이 우리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관이 돼도 되나요? 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닐 고서치의 그 지명자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016년 뭐 옛날도 아니에요. 2016년에 여자가 회사의 산후조리 베네핏을 이용한다. 말하자면 헤드라인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용주가 여자를 고용할 때는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지 된다. 그날 그 강의에서 결론이 그렇게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보낸 이 편지를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이 혼자 갖고 본 것이 아니라 전국 뭐 고용 변호사 협회 또 여성 법률센터 같은 데도 다 보냈는데 2016년 4월 19일 한 케이스, 가정한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결혼한 법대 학생이 있는데 지금 그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명자가 당시에 이제 강의를 맡고 있었던 교수가 빚이 있고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가정도 꾸리고 싶어 하는 그런 그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회사의 그 산후 그 휴가 베네핏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아는 학생 지금 이 강의실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고설치가 come on 하면서 에이 말도 아니지 그건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come on 하면서 손 지금 여기 있는 여학생들 다 들어야지 된다. 그거 모르는 학생들이 어딨어. 여자들이 정말 수많은 여자들이 회사의 산후조리 그 베네핏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용하고 나서 그만두는 이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아이 나면서 산후조리 그런 베네핏 받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에 들어올 때 그런 걸 물어봐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방법에 따르면은 고용할 때 뭐 임신할 예정이나 이런 거 질문하는 것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당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질문이 참 적절치 않다. 고설치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걸 강의실에서 come on 하면서 그렇게 악용하려는 여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줄도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다 하고 지금 청문회가 열리니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작은 나라라도 이런 그 배포 그리고 뭐 정당한 주장이니까요. 있어야 되겠네요. 뉴질랜드의 미국 대사관이 이제 뭔가 대사관에서 누군가가 일을 잘못해서 외교관이 스텝이 뭐 외교관인지 그 스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교관과 관련된 그런 일로 그 추방이 됐습니다. 3월 12일에 있었던 일인데 1961년도에 이제 비엔나 조약 때문에 외교관 면책 특권은 있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심각한 범죄면 우리는 그 면책 특권을 이번 케이스에서는 예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월 5일이 생코데마요 작은 그 멕시코 군대로 프렌치 군대를 이긴 바로 그날이어서 뭐 멕시칸 아메리칸에게는 큰 그 명절이잖아요. 게다 대고 그 필라델피아가 그야말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그 싱코데마요 그런 그 행진을 여는데 15,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탑을 했답니다. 뭐 한 6군데 조직에서 함께 하는데 이민 이슈로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도 8% 포인트나 내려갔다는 여론조사를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유가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런 이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멕시코 영사관은
사정은 이해를 한다. 그래도 그 멕시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생코 데 마요를 즐겨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꼭 기억하고 싶었어요. 소수 인종으로서요. 척 베리 Sweet Little Sixteen 불렀고 뭐 Roll of Beethoven 부른 척 베리가 90세로 숨졌거든요. 락앤롤의 셰익스피어다 밥 딜란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뭐 많은 그런 근데 흑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종차별에 관한